이 영상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저만의 방식으로 창작, 재구성된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자료는 직접 제작하고 구성했습니다. 여행을 떠나면 꼭 들리게 되는 곳이 있죠. 바로 휴게소입니다. 늦은 시간에 도착한 휴게소는 생각보다 음산하기도 하고 적막하기도 한데요. 한 여름날 여러분은 이 휴게소에서 잠시 내리실 때 시동을 끄고 차문을 꼭 잠그시나요?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잠깐인데 뭐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떤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여름 저녁, 아직 퇴근길 차량들이 도로에 빽빽하게 늘어서 있는 시각, 한 낡은 상용 밴이 조용히 회사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건 40대 중반의 엄마 박여인. 남편을 사고로 일찍 떠나보낸 뒤에 그녀는 홀로 딸을 키워왔습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버텨내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 한구석엔 늘 딸에게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딸 채양은 대학생이 된 지금도 여전히 엄마에겐 어린 소녀 같은 존재였어요. 특히 최근엔 과제와 아르바이트까지 겹쳐가지고 애가 너무 지쳐보여. 이 모습이 눈에 밟히던 엄마 박여인이 어렵게 얻은 며칠간의 휴가를 딸과의 여행에 쓰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행 당일날도 납품회사에서 일했던 엄마, 다녀와서 실을 물건들을 미리 준비해 놔야 했고 휴가 당일도 처리할 일이 남았던 엄마는 저녁 7시가 다 돼서야 대학생이었던 딸 채양과 만나 장거리 여행길에 오릅니다. 이 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밤새 대학 과제하느라 애가 너무 지쳐있어. 그러니까 이게 엄마 마음에 안 좋잖아요. 애가 얼굴이 반쪽이야. 그러니까 이때 엄마가 얘 너 뒷좌석에 앉아. 편하게 누워서 자면서 가. 엄마 혼자 운전해도 돼. 뒷좌석에 앉아. 당시 목적지는 머나먼 전라도의 끝 진도였어요.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는 그 긴 시간 엄마 혼자 힘들잖아요. 아이 괜찮아. 엄마 옆에서 말동무하면서 갈게. 하지만 엄마 말 들어. 뒷좌석에 앉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곧이어 모녀의 차는 고속도로에 올라섭니다. 그렇게 한 3시간쯤 달렸을까요? 서서히 졸리기도 하고 늦은 시간 커피와 간단한 먹을거리 좀 사려고 휴게소에 들어가요. 이때의 시간이 이미 밤 10시가 넘었어. 이때 휴게소 거의 불이 꺼져 있잖아요. 음식도 해봤자 라면 아니면 우동 몇 개 있고 주차장엔 대형 화물차 몇 대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튼 휴게소에 도착했으니까 바로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딸을 깨웠죠. 딸, 휴게소야. 배 안 고파? 라면이라도 먹고 갈까? 그런데 이때 딸 완전히 잠에 취한 거예요. 너무 피곤했다 보니까 아니야 엄마 나 좀 더 잘래. 나 어제 과제한다고 잠을 너무 못 잤어. 엄마 혼자 다녀와. 이러니 엄마 마음이 안쓰럽지. 알겠어. 엄마가 간단히 먹을 거랑 커피만 좀 사올게. 이때가 여름이라 저녁이어도 더웠어요. 그러니까 딸 시원하게 자라고 시동을 안 껐습니다. 보통 휴게소 잠깐 다녀올 때 금방 다녀올 거니까 더구나 차 안에 사람이 있을 경우 시동 안 끄고 가잖아요. 딱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화를 불러올 줄 알았겠냐고요. 차에서 내린 엄마는요, 스트레칭도 하고 화장실도 좀 다녀오고 잠을 깰 씹을거리도 좀 사고 그러다 보니 엄마야 30분 금방이야. 그렇게 차로 가는데 썬팅된 뒷좌석 유리로 아직도 기대 자고 있는 딸의 실루엣이 얘 뭐 좀 안 먹여도 될라나 모르겠네. 진짜 많이 피곤했나 보다 하고 운전석에 탑승. 타자마자 뒷좌석으로 고개 딱 돌리는데 딸이 없어. 가 아니고 잘 자고 있길래 다시 한번 쓰다듬어 주고 출발합니다. 그렇게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뭔가 어느 순간 차에서 이상한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내가 사온 지포와 건어물 냄새인가?
그런데 시간이 또 얼마나 지났을까? 잠깐 휴게소에 들린 그 사이에 모기가 들어왔나? 운전하는데 발목이 간질간질. 그 모기가 다리 쪽에 날아다닐 때 혹은 작은 벌레가 다리에 딱 달라붙었을 때 그때 그 기분 나쁜 그 스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모기 날아가라고 창문도 열었다 닫았다. 그런데 또다시 얼마쯤 지났을까? 이번엔 차 안에서 뭔가 삐걱삐걱 거리는 소리가, 이게 사람 촉이 있잖아요. 미세한 소리에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바로 뒤에 있는 딸을 룸미러를 통해 딱 봤는데 우리 딸 여전히 잘 자고 있네. 아, 피곤해. 이애 엄마는요, 장시간 운전 피곤하잖아요. 이 엄마도 일하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음악을 틉니다. 무슨 음악? 나 교양 있는 여자거든. 딸의 잠을 방해하기 싫었던지라 시끄러운 음악은 피하자. 그래서 평소 즐겨 듣던 클래식을 딱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하는데 한 30분? 40분쯤 더 지났을까요? 갑자기 작게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처음에는 우리 딸 어지간히 피곤한가 보다. 생전 코 골지도 않던 애가 코를 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룸미러로 딸의 모습을 잠시 확인하는데 우리 딸이 코 고는 게 아닌 것 같아. 평소에 코를 고는 애도 아니고 거기다 앞서 삐걱삐걱 거리던 소리에 뭔가 찜찜한데. 이 코 고는 소리는 계속해서 분명하게 들리고 있는 상황. 이 말인 즉슨 지금 딸이 코를 고는 게 아니라면 차 안에 딸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얼마나 소름 돋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순간 오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엔 괜한 느낌에 내가 오버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차 기계 소리인데 코 고는 소리로 내가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고, 딸이 진짜 코 고는 건데 잘못 본 거일 수도 있고. 그런데 반대로 내 생각이 맞으면 어떡합니까? 뒷좌석에 나보다 더 소중한 내 딸이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괜히 지금 딸 자고 있는 게 맞겠지? 그런데 지금 저렇게 잔 지 꽤 되지 않았나? 아직까지 저렇게 자는 거겠지? 설마 아까부터 자는 포즈가 변하지 않고 계속 저런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자고 있는 게 아니면 어떡하지? 만약 진짜 괴한이라도 몰래 숨어든 거면 내가 딸 부르는 소리에 눈치챘다고 생각해 덤벼들면 어떡해. 그냥 차를 멈추고 지금 확인해볼까? 그러다가 딱 마주치면? 내가 못 이기면 내 딸은. 이 엄마가 더 이렇게 불안해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박여인 납품 회사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평소에 물건 실을 일이 많았다 보니 차량이 엄청 큰 상용 밴이었습니다. 짐이나 승객 픽업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넓은 적재 공간을 가진 밴 형태의 차량. 이 차들이요, 뒷 공간이 일반 차들보다 더 넓대요. 성인 남자가 뒷좌석 시트 밑으로 숨어들 만큼의 공간이 돼. 그러다 보니 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있다고 생각한 딸이 룸미러를 통해 보니 유난히 창백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 여기서 바로 그냥 음악 딱 블루투스 꺼버리고 핸드폰을 딱 킨 다음에 안녕하세요 경찰서죠? 아니 제가요? 이러면 누군가 숨어 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공격하거나 저지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신고를 안 하자니 이것도 위험할 것 같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고 바로 그냥 차를 갓길에 세웠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그러기엔 고속도로잖아요. 마땅히 세울 곳도 없을 뿐더러 내가 세웠다고 쳐요. 우리 딸이 지금 자고 있는데 나만 도망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와, 진짜 깝깝한데. 이때의 엄마의 선택은요, 그래도 신고였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계속 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잠시 음악을 끄고 블루투스 기능도 꺼버리고 조용히 속삭이듯 신고를 합니다. 저 지금 제 차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진도 쪽에 다 와가서
거의 차가 없는 도로라 괜히 세웠다가 뭔 일 생길까봐 세우지도 못하겠어요. 경찰은요, 진도 가까이 어느 쪽이신지 표지판 보이는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경찰은요, 딱 한 가지만 당부해요. 저희가 따라잡을 수 있게 속도만 조금씩 줄이면서 가주세요. 혹여나 숨어있는 사람이 정말 있을 수 있으니 눈치채지 못하게 속도는 점진적으로 최대한 서서히 늦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는 계속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끊기지 않도록 화면만 꺼둔 채 숨기거나 자연스럽게 둬주세요. 그렇게 한 2-3분 정도 소리가 지속됐을까요? 점점 도로에 차는 하나도 안 보이고 빠질 곳도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가로등도 어느 순간 많이 없어진 비포장길. 어느 순간 갑자기 코 고는 소리가 안 들린다? 우려했던 게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뒷좌석에서 갑자기 누군가 얼굴을 확 들이밀더니 자세요. 처음에 목소리가 와 놀래서 룸미러를 봤더니 왜 40대로 보이는 낯선 남자가, 좀 더 정확히는 그 뒷좌석 발시트 우리 발 넣는 공간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그 뒷좌석 시트 있는 쪽에 쪼그려 숨어 있었다는 건데 뭐 상용 밴이라고 하니까 일반 차들보다 더 넓었다고 쳐. 그런데 이 딸은 뭐야? 딸도 뒷좌석에 있었는데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자고 있었던 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남자에 놀란 엄마, 뒤에 우리 딸이 있는데 남자가 세워라 말을 하니 시키는 대로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박여인은 딱 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내 딸 살아있는 거죠? 우리 딸 지금도 가만히 있잖아. 아까랑 똑같잖아. 우리 딸 괜찮은 거죠? 괜찮냐고요? 그런데 이 남자 박여인의 말 다 무시하고 으슥한 곳으로 슬슬 몰더니 음흉한 미소를, 뭘 하려고 으슥한 데에 데려간 거겠습니까? 하나밖에 더 있어요. 아주 그냥 싹둑싹둑 해버려야 돼. 이놈이 불길한 손짓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때 기가 막힌 타이밍,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얘따 족발당수다, 어디선가 한 명이 붕 날라와서 날라차길, 나다 이 자식아. 와, 이거보다 더 영화 같은 상황이 있을까요? 위험의 순간 그것도 딱 맞춰서 무슨 마동석님처럼 등장한 이분, 알고 보니까 출동한 경찰인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게요, 긴급신고센터에서 먼저 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기 신고 대응하신 분이 너무 대처를 잘했어. 상황을 딱 듣고 경찰한테 출동 명령을 내리면서 타 번호는 땡땡땡으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신고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차량 접근 시 공격이나 위험 행동의 우려가 있으니 사이렌 소리와 라이트를 끄고 접근해 달라. 신고자와 GPS 위치가 가까워지면 바로 알려주겠다. 이렇게 요청, 지시를 했던 겁니다. 거기다 박여인한테도 부탁했었잖아요. 최대한 속도를 늦춰서 운전해달라고. 이게 완벽히 맞아떨어졌던 거죠. 바로 경찰이 조용히 따라 붙었고 기막힌 타이밍에 제압. 아니, 그럼 남의 차 안에 있던 이 남자는 뭐하는 사람이길래 몰래 차에 숨어든 걸까? 경찰에 의해 저지당한 이 남자는 과거 조직에 몸을 담았던 전과 기록이 있던 남자였습니다. 현재는 주거지조차 없는 그냥 떠돌이였고요. 그럼 딸은? 이 딸 움직임이 없었는데, 얘가 차에 몰래 타면서 딸한테 무슨 짓 한 거 아니야? 정말 다행히도요, 얘가 휴게소에서 차에 몰래 들어온 거예요. 오자마자 잠들어 있던 그녀를 중간에 깨면 안 되니까 넥슬라이스, 더 깊은 잠에 들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는 게 아닌 내내 기절 상태였던 거예요. 정말 다행히도 이 딸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깁니다. 솔직히 우리가 범인이에요. 그러면 기회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 남자는 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달리던 차량에서 굳이 3시간이나 지나 정체를 드러낸 걸까? 그 이유는 첫 번째, CCTV예요. 휴게소에 CCTV 있잖아요. 여기서 나 찍히면 안 되지. 그러니까 차에 몰래 기어 들어와서는 딸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휴게소를 벗어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기억나시나요? 박여인이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꼬랑내가 내가 건어물 오징어를 사가지고 거기서 나는 냄새인가? 했었다고. 사실 이거는요. 이 남자 떠돌이 생활했던 남자였어요. 퍽이나 깨끗하게 씻었겠습니까? 건어물 오징어가 억울해. 나 아닌데. 이 남자한테서 났던 냄새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휴게소 딱 나오면 바로 나타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차 뒷좌석 시트 아래에 쪼그려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아우, 지금 뭐 휴게소를 나온 건지 어떤 건지, 차량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다 이 남자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름 떨려 긴장돼. 타이밍을 봐야겠는데 숨어있다 보니 이 타이밍을 보는 게 되게 애매했던 거예요. 괜히 애매하게 딱 나타나서 차 세워 했다가 웬걸 앞뒤로 차가 다 있어가지고 이 여자가 다른 차들에게 도움 요청, 그러면서 막 다른 차 사람들이 나한테 달려들어 잡으려고 하면 어쩝니까? 혹은 갑자기 자기가 딱 나타났는데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운전대를 확 꺾어버렸네. 그대로 사고 나버리면 그럼 나도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나름 막 자기 딴에도 오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결론은 속도감이 좀 줄거나 차가 많이 덜컹거리면 고속도로를 벗어나 도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외진길로 들어섰다는 거니까 그때 짠하니 나타나면 베스트 타이밍이겠다 판단한 거예요. 자기 나름 아, 나 되게 똑똑한데? 하면서 그렇게 뒷좌석 시트 밑에서 기회를 보며 숨어 있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클래식을 트네. 시트 밑에 누워있는데 에어컨 빵빵하게 나와 시원한데다 잔잔한 음악까지 나와 버리니 이거 뭐 불면증 치료죠. 잠 못 자는 사람까지 잠들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코 고는 소리가 났고 이걸로 눈치챈 박여인이 그 사이 신고를 했던 거예요. 웃긴 건요, 얘가 자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 고는 소리도 멈췄던 건데 이때까지도 박여인이 신고한 걸 몰랐대요. 경찰이 와가지고 족발 당수를 딱 날리니까 그때 알았다고. 여튼 모녀는 초기 신고센터에 신속하고 정말 정확했던 그 대응 때문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박여인의 용기도 한몫한 것 같아요. 만약 신고를 망설였다면, 그리고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졌겠죠. 이 사건은 신고와 신속한 대응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상의 작은 습관, 잠깐 시동 켜둔 채 차를 비웠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부를 수 있는지, 문이 열려있는 차만을 타겟으로 이것저것 훔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무조건 차문, 집문, 창문은 잠그는 걸로.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요. 억울한 의심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모든 정황이 나를 가리키고 있어서 증명할 방법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적은요? 오늘 이 남매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누나가 갑작스레 사라졌고 주변의 모든 증거와 정황이 남동생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남동생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동생이 맞다는 것을 밝히려는 수사관들. 과연 진실은 무엇인 걸까요? 여러분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결말 예측해 보시길 바랍니다. 늦은 오후 홍콩의 한 주택가, 그곳에 살던 20대 여성 장외인은 이날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 후에 내 하루의 낙, 늘 그랬듯이 강아지 바우를 데리고 근처 공원을 1시간가량 산책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때 집을 나서는 누나를 보고 먼저 퇴근해 집에 홀로 있었던 남동생이 누나 조심히 다녀와 인사를 했죠.
장웨이가 간 길은 매일 강아지와 산책하던 매우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9시가 넘어가는데도 누나가 안 들어와. 이 시간 평소 같으면 이미 저녁 식탁에 앉아 가족들과 함께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을 시간인데, 처음에 가족들은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바오와 산책하다가 회사 사람들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고 있나? 아니면 바오가 너무 잘 노니까 몇 바퀴 더 돌다 오는 건가? 그런데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가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핸드폰으로 전화해봤죠. 안 받아. 메시지에도 답이 없고.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약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밤 11시 무렵 집 앞에 낯선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불안한 마음에 바로 나가봤더니 엄마야, 강아지 바오가. 아니, 장웨이가 바오를 데리고 나갔는데 웬 바오만 집 앞에 혼자 있는 거예요. 바오야, 네 누나는 어디 두고 혼자 왔냐? 온몸에 흙을 잔뜩 묻힌 채 헐떡이면서 꼬리를 힘없이 흔드는 바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 바오가 목줄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줄이 깔끔하게 인위적으로 잘린 흔적이 너무나도 깨끗하게 끊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장웨이는 여전히 안 보이는 상황. 그 순간 가족들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장웨이가 늘 가는 산책 경로를 싹 뒤졌어요. 하지만 안 보여. 이거 100% 일 났다. 바로 가족들 경찰에 딸 사라졌다고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 바로 출동했어요. 경찰 플러스 이웃 주민들까지 나서서 공원과 근처의 숲쪽까지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안 보여. 도대체 강아지와 같이 산책 나갔던 사람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왜 개만 왔어? 강아지 바오의 목줄이 깔끔하게 끊어져 있었어요. 이건 100% 누군가 강제로 끊은 거야. 그럼 누가 끊었을까? 강아지 산책시키러 나갔던 장웨이가 끊은 걸까요? 세상 속박에서 벗어나 네 멋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풀어준 걸까? 아니면 제3자가? 시간은 새벽을 넘어갔고 가족들은 불안 속에 한 명씩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조사받은 사람은 장웨이의 남동생이었습니다. 평소 장웨이가 외박을 한 적이 있나요? 최근에 누나와 다툰 적은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누나는 항상 퇴근하고 산책만 했어요. 누나와 크게 트러블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 이웃의 말은 달랐습니다. 며칠 전 그 집 남매 둘이 심하게 다투는 걸 봤었어요. 뭐 때문인진 모르겠는데 꽤 심하게 싸우더라고. 이 이웃의 말과 남동생의 말 다르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의심받는 사람은 당사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자친구, 아내 혹은 가족들. 경찰은요, 이 남동생이 의심스러웠어요. 집중적으로 파기 시작합니다. 저 아니에요. 제가 그 누구보다 누나 찾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누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지만 모르죠. 경찰이 남동생을 무작정 의심한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남동생은 저녁 7시에 퇴근해서 줄곧 집에 있었다고 했어요. 누나가 산책 나가는 모습도 봤고 그 후에 엄마 아빠가 퇴근해 집에 들어오는 것도 다 봤다. 나 내내 집에 있었다. 하지만 이웃의 말은 달랐습니다. 내가 한 저녁 8시쯤 창밖을 봤는데 그때 그 집안에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인기척도 없는 것 같았고 빈집인 것 같던데? 두 번째, CCTV. 주택가 입구 도로 CCTV에 저녁 7시 30분경 장웨이가 강아지와 함께 공원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30분 후인 저녁 8시경 그 근처 상점 앞 CCTV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한 명 걸어가는 게 포착됐는데
이게 키나 체형이 영락 없이 남동생 같아. 남동생은 저녁 7시부터 내내 집에 있었다고 했는데 CCTV로 봤을 땐 저녁 8시경 누나의 산책 경로 쪽에 있었던 것 같은 거죠. 참고로 집 근처 쪽에는 안타깝게도 CCTV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끊어진 목줄. 강아지가 돌아왔을 때 목줄이 인위적으로 자른 듯 매끈하게 끊어져 있었어요. 조사했을 때 이건 누가 도구로 자른 흔적 같다. 그런데 이런 우연이 있나. 경찰이 장외희의 집을 수색하면서 남동생 방을 딱 들어갔는데 그 방에 강아지 끈 보풀 같은 게 묻어있는 듯한 가위가 딱. 우리 왜 오래되거나 이것저것 용도로 쓴 가위들은 그 쓰면 꼭 뭐가 그 가위에 막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런 가위가 딱 발견된 거예요. 네 번째는 이웃의 증언입니다. 일주일 전쯤이었나? 마당에서 크게 말다툼하는 걸 들었어요. 남매가 아주 그냥 살벌하게 다투더라고. 또한 누나와 남동생 주차 문제와 생활비 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도 확인됩니다. 남동생은 저녁 7시부터 내내 집에 있었다 하지만 확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엄마 아빠는요, 저녁 9시쯤에 집에 왔어요. 그때 남동생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알리바이의 공백, CCTV에 잡힌 의문의 남성, 끊어진 목줄과 그곳에 쓰인 듯한 용도의 가위, 이웃의 증언까지. 마지막으로 누나를 본 사람도 너야. 솔직히 말해. 누나 어떻게 했어? 이 남동생은요, 계속 억울하다 이거예요. 내가 뭘 누나를 어쩌냐고요. 나 누나 나가는 거 보고 그냥 잤다고요.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 너 맞잖아. 남동생은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그 사이 꼼짝없이 앉아서 조사관과 심리 싸움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조사관이 헛다리 짚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정말 이 남동생이 범인이 맞는 걸까? 솔직히 부러워. 저 아니에요. 진짜 저 집에 있었다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나를 빙다리 핫바지로 하나. 야, 네가 그때 집에 있었다고? 이웃이 그때 네 집에 불이 다 꺼진 채로 아무 기척도 없었다고 얘기했어. 그거야 제가 한숨 잤으니까요. 저도 일 끝나고 피곤해서 잤어요. 그뿐이에요. 너 누나가 강아지랑 나가는 거 보고 8시쯤 너도 따라 나왔잖아. CCTV에 네가 찍혔다니까? 이거 너 맞잖아. 걸음걸이하며 체형하며 딱 넌데. 모자 푹 눌러써서 얼굴 가리면 뭐 우리가 모를 줄 알았냐? 네 방에 있던 도구 챙겨 나가서 강아지 목줄 풀어준 거 아니야. 누날 먼저 어떻게 한 거야? 아니면 강아지 먼저 몰래 풀어준 거야? 말해 얼른. 형사님, 그건요 그냥 제가 평소 쓰던 거예요. 택배 뜯고 고장난 가구 고치고 할 때 막 그럴 때 쓰던 거라고요. 아니, 넌 이걸 계획적으로 쓰려고 미리 준비했던 거야. 누나와 사이도 안 좋았다며. 계속 돈 가지고 짜증나게 하니까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맞잖아. 우리가 다 증거 찾아놨어. 그러니까 그만해. 지금까지 보면 좀 이상하죠? CCTV에 남자로 특정이 됐다면 아빠도 있고 이렇게까지 아니라고 하면 다른 주변 사람들로 의심이 한번 넘어갈 법도 한데 왜 이렇게까지 이 남동생에게만 집착을 했던 걸까? 하물며 부모님도 와서 우리 아들 그럴 애가 아니다. 왜 엄한 일을 잡냐 잡기를. 당신들 내가 정식적으로 항의하겠다. 엄포까지 났었대요. 그런데도 왜 이 남동생에게만 집중한 걸까? 사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한 데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사실 입양된 아들이야. 그러니까 친남매가 아닌 의붓남매였던 거예요. 그 외 아무리 찾아도 추가적으로 용의선상에 오를 만한 사람 없음. 이 모든 게 그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 남동생 진짜 범인이 아닌 걸까? 조사관과의 대치는 밤을 넘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무려 17시간 동안이나 말이죠. 그 17시간 동안 그들은 남동생의 입을 열기 위해 너 진짜 자꾸 이렇게 억지 부리면서 버티면 답 없어? 너 말고는 의심 가는 사람 없다고. 너 알리바이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되잖아.
지금 자백을 해야 너 죄값 덜 받을 수 있어. 여기서 버티지? 우리가 증거 다 있는데 더 죄값만 올라가는 거야. 현명하게 선택해. 여기서 자기가 뭐 얼마나 버틸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와, 자백을 한 거예요. 뭐야? 그럼 진짜 남동생이 맞았어? 경찰이 헛다리 짚은 줄 알았는데 맞았어. 이런 소식에 남아있던 엄마 아빠 충격을 먹었습니다. 내가 아는 우리 아들은 그럴 애가 아니거든. 그것도 누나를? 왜? 이 소식은 순식간에 신문하며 뉴스에 홍콩 구룡반도 남동생이 누나에 따라가 결국 실종 등등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됐습니다. 바로 이들 집 앞에 기자들이 다 몰려오고 마을 주민들은 말해 뭐해요. 아유, 우리 집값 더 내려가게 생겼네. 저 집 아들 그렇게 안 생겼는데 엄마야 역시 사람 속은 모른다니까. 하지만 이 엄마 아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들 그럴 애가 아니거든. 경찰서 찾아가서 제대로 수사한 거 맞냐 재수사해달라. 눈물로 막 호소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해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끝. 경찰은 동생이 범인이라 밝혀졌으니까 바로 그녀의 위치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남동생을 데리고 공원과 숲길로 나갔습니다. 누나 어디에 뒀는지 말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남동생은 막 울면서 전 정말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와, 끝까지 어떻게든 시간 끌려고 꼼수를 쓰네. 이러니 경찰은요. 이 주변 어딘가에 있을 거야. 아, 됐어, 말하지 마. 네 손가락 하나하나에서 다 증거가 나올 테니까. 그렇게 얼마 안 가 재판까지 진행이 되는데 가 아니라 이 남동생이 이렇게 현장 검증을 막 하고 있는데 이때 다급하게 담당 형사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장외이가 나타났다고.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와, 알고 보니까 같은 시간 이 무슨 우연이야. 집 문 앞에 셔츠가 다 찢겨져서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로 겨우 난간을 붙잡고 서 있는 장외이가. 이를 처음 발견한 엄마 놀래가지고 바로 경찰과 119에 전화한 거예요. 지금 장외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숨이 가쁘고 상태가 안 좋아요. 빨리요. 그렇게 현장 검증 중이었던 그들에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죽은 거 아니었어? 살아있었어? 이런 상황에 경찰은요. 우선 이 남동생과 같이 누나가 있는 병원으로 동행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장외이 뭐지? 남동생이 그런 건 맞는데 완전히 처리까진 하진 않았던 건가? 아니면 남동생이 애초에 한 일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이 장외이는 어디 있던 거야? 그리고 상태가 왜 이래?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장외이밖에 없죠.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장외이가 의식을 조금 차렸을 때 경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에 그녀가 하는 말. 바오, 그러니까 강아지죠. 강아지와 둘이 산책 나와서 공원을 쭉 걷고 있는데 공원 산책로 끝자락 유지보수 도로 쪽에 딱 접어드는 그 순간 뒤에서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강한 화장실 냄새 같은? 그 후엔 기억이 없어요. 눈 떠보니까 바오도 없고 창고더라고요. 손발은 묶여있고 입엔 마스크까지. 제 기억에 2명이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은 왼손잡이에 그 손등에 물고기 같은 작은 문신이 있었어요. 약간 광둥어 억양이 셌습니다. 또 한 명은 키가 컸어요. 그거 말고는 딱히 기억나는 게 없네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장외이를 조용히 따라오다가 이렇게 했다는 건데 왜? 돈 때문에? 그런데 이 가족들에게 연락 온 건 없었어요. 장외이 왈, 당시 그들이 원한 게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면 어딨어? 지하라인 표기된 도면 파일 네가 가지고 있지? 도면 어디 있냐고. 최근 장외이가 회사에서 도시가스 이설과 관련한 지하 배관 도면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진 모르겠지만 그걸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선 어떻게 빠져나온 거야?
그녀의 진술을 그대로 하면 팔 뒤쪽을 비틀어 묶여있는 손 케이블 타이를 배수구 격자에 막 문지르기 시작했다고. 막 비비니까 타이가 서서히 얇아졌고 풀 수 있게 됐는데 이게 막 비비고 문지르면서 손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온통 빨개. 손발은 어떻게 풀렸어요? 이 창고를 나가야겠는데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구멍이 있다 했던가. 그 창고에 상부 환풍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찌저찌 해가지고 나왔다고. 나온 후에도 쉽지 않아요. 걸릴까봐 심장이 막 두근거려. 나왔는데 웬 모르는 곳이니까 이거 뭐 어디로 가야 돼? 재수없이 가다가 마주치는 거 아니야? 이때 그녀의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바로 화면의 송전탑. 이 송전탑 라인을 따라 걸어 내려왔대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송전탑은 언제나 사람 사는 곳으로 이어진다고. 그 이후 이 먼 집까지 걸어왔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아지만 홀로 돌아왔어요. 그때 목줄 깔끔하게 끊긴 흔적이 있었죠. 이거 뭐였던 거야? 그녀를 데려갔던 2명이 강아지 바울을 떼어내려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거. 그럼 CCTV 속 남동생과 닮은 실루엣은 그냥 진짜 닮은 사람 그뿐이었던 거예요. 집 불 다 꺼져 있었다며. 아무 기척 없었다며. 진짜 이 남동생 그냥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가위는? 그냥 진짜 일상생활에 필요해서 뒀을 뿐이야. 이웃이 이 남매 둘이 싸우는 거 봤다고 했잖아. 사이 안 좋아 보였다고. 살면서 형제와 티격태격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딱 그 정도였던 거예요. 오히려 일본 남매지만 꺼리낌 없이 서로 막말을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던 겁니다. 와, 실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경찰. 되게 멋쩍게 남동생의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뭐야, 이게 끝이야?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미안하다 하면 끝이냐? 여튼 장외의 증언 아래 문제의 그 장소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장외이가 말한 모든 흔적들 발견되어 동시에 공항 근처 CCTV에서 흰색 밴이 3번이나 포착됩니다. 이 차 번호판이 검은 라커칠로 가려져 있네. 바로 경찰은 이 차량 조사에 들어갔죠. 이 남동생은요, 장외이를 보자마자 펑펑 울었습니다. 이 장외이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고 같이 펑펑 울었대요. 제가 알기론 아직도 그 일당을 못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그 도면을 요구했으니까 일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 사람 같은데, 솔직히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일에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돈을 주고 사람을 쓰지. 그렇다 보니 현재까지도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이 이야기 이렇게 그냥 마무리가 되면 이 아들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화병 나지. 이 남동생, 아니 이 가족,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홍콩에서 누나의 실종 사건으로 남동생이 유력한 용의자로 몰려 17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던 사건이 반전을 맞았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누나가 극적으로 귀가하면서 남동생의 혐의가 없다는 게 드러났죠.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그들의 태도와 허술한 증거 판단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경찰의 잘못된 방식의 수사를 인정했고, 남동생은 국가로부터 약 1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 이번 여름 물놀이들 많이 다녀오셨나요?
계곡, 야외 수영장, 호텔, 바다, 테마파크. 갈 때마다 아주 설레고 즐거운 장소죠. 하지만 이런 휴가 피서철에는 꼭 따라오는 위험이 있죠. 수많은 인파와 그리고 물속. 특히 물속은 어떤 위험이 날 노리고 있을지 모르니 참...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 과연 단순한 사고일까요? 아니면... 전라도에 살던 김씨 가족은 8월 이날 너무너무 들떠 있었습니다. 왜? 와우, 다름 아닌 휴가철. 아빠 김씨와 엄마 그리고 갓 20살 된 딸의 고등학생 우리 막내 아들까지 네 가족이 간만에 똘똘 뭉쳐 부산으로 가족여행 다녀오기로 했거든요. 여행 당일날 기분 좋게 출발. 약 4시간 걸려 부산에 도착한 이 가족은 바로 먹어야지. 부산 맛돌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바로 전통시장을 찾았어요. 시장 골목마다 어묵 냄새, 이거 말해 뭐합니까? 그 시장통에 떡볶이랑 김밥 장난 아닌 거 아시죠? 그 매콤한 떡볶이에 김밥은 또 참기름이 쫙 발라져가지고 아우 이 고소한 냄새 미쳐버려. 역시 부산. 저도 남편이 부산 사람이라 남편 때문에 처음으로 부산에서 완당을 딱 먹어봤다가 와 눈 돌아갈 뻔했잖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담, 죄송합니다. 여튼 이 행복한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니 최고죠. 시장 구경을 마친 가족들의 다음 스케줄은 바다 한번 걸어줘야지. 바로 부산 광안리. 이때 시간이 딱 해가 져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붉은 노을 장관이었습니다. 자, 다 저기 서봐. 사진 찍게. 간단히 해변을 거닐고 이들이 향한 곳은 마지막 코스 부산의 유명 물놀이장이었어요. 와, 갔더니 이거 뭐 휴가 보내러 다 여기로 왔나봐. 사람이 뭐 이렇게 많아? 딱 이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물보다 사람이 더 많네. 가족들은 수영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남녀로 갈라졌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딱 약속을 해요. 30분 뒤 수영장 옆에 요 벤치에서 만나는 거야. 늦지마. 그렇게 각자 탈의실로 들어가 수영복으로 갈아입는데 30분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수영장 벤치로 가족들이 모이는데 어라, 한 사람이 안 보인다. 바로 김씨의 20살 딸. 탈의실로 엄마랑 같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엄마는 약속 장소에 나와 있는데 이 엄마 왈, 아니 지가 먼저 갈아입었다고 나가 있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먼저 나갔어.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지. 기다리다가 수영장으로 먼저 들어갔나? 아이 뭐 혼자 놀고 있겠지. 다 컸는데. 서로 계속 못 찾으면 뭐 탈의실 가서 뭐 삐삐를 치던가 뭐 하겠지. 뭐 어린애도 아니고. 맞는 말이죠. 혹시나 해서 가족 중 막내 동생이 자기 삐삐까지 탈의실에서 꺼내왔어요. 그런데 점점점 몇 분이 흘러도 누나는 연락도 없고 여전히 보이지도 않고. 아니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몇십 분을 혼자서 놀고 있다고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점점 이 가족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엄마! 와, 너 어디 갔었냐? 미안. 나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있었어. 와, 이때 가족들 진짜 열 받으면서도 한편으론 와, 진짜 다행이다. 우여곡절 끝에 물놀이 시작하는데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물놀이 체력 소비가 장난 아니라는 거. 1시간만 놀아도 10시간 논 것 같다는 거. 더구나 지금 이 가족 광주에서 부산 와가지고 스파르타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엄청 피곤하지. 그러니까 채 얼마 지나지도 않아 수영장 벤치에 다 뻗은 거예요. 와, 너무 피곤해. 특히 엄마 아빠는 나이도 엄마 아빠는 더 못 놀겠다. 쉬어야겠어. 너네 둘이 가서 더 놀고 와. 너무 그 깊은 데는 가지 말고. 그렇게 딸과 아들 단 둘이 수영장에 다시 들어가는데 이 남매는요, 사람들 사이에서 비치볼도 주고받고 근처 간단한 기구도 타면서 재밌게 놀았어요. 그런데 누나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렇게 남동생 화장실을 갑니다. 꼭
꼭 가족끼리 다 같이 뭐 좀 하려고 하면 꼭 그 사이 한 명씩 쉬고 싶다고 빠지고 담배 피고 온다고 빠지고 전화하고 온다고 빠지고 꼭 한 명씩 딴짓한다고 없어져 아주. 그렇게 한 몇 분 정도 지났을까요? 남동생이 화장실 갔다가 누나랑 놀던 장소로 딱 왔는데 누나가 없다. 뭐 어디 다른 데로 혼자 놀러 갔나? 뭐 나는 여기서 더 놀지 뭐 하는데 그때 저기 한쪽 수영장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 뭔 일 있나 봐. 연예인이 왔나? 점점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 역시도 궁금하니까 뭐지? 하면서 그쪽으로 가보는데 이게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연예인이 온 그런 게 아닌 누가 다친 건지 뭔지 약간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어른들은 막 애기들 못 보게 눈 가리고 막 하면서 자리를 옮기는 사람도 있고 뭔가 심상치가 않아. 궁금증에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점점 현장으로 다가간 가족들. 현장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 주저앉았습니다. 네, 모두 예상하시다시피 그곳에 20살밖에 안 된 우리 딸이 의식을 잃은 듯 반응이 없어. 아니 이거 지금 뭐예요? 얘 왜 이래요? 급히 응급조치 및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 딸 결국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즐겁게 가족여행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남동생과 잘 놀고 있었어요. 남동생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일 바로 드는 생각은 물놀이 사고죠. 경찰 역시도 그랬어요. 앞서 그랬잖아요. 물보다 사람이 더 많았다고. 휴가철 많은 인파 속에서 종종 발생하는 안타까운 물에서 일어난 사고. 물속 많은 사람들 사이 발이 걸리고 뒤엉키면서 순식간에 깊은 물속으로 넘어졌고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네. 끝! 바로 수사 종결!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기엔 이 딸에게 남아있는 흔적이 너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냥 육안으로만 딱 봐도 목에 이거 뭐야? 목에 약간 띠 같은? 사고라고 하기엔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수영장 안에서 놀다가 목에 이런 자국이 남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 방수팩에 핸드폰 넣고 그거 목에 걸고 정신없이 놀다가 막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띠가 남은 걸까? 수영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거라고 하기에도 이상하고 시설물에 부딪혀 생겼다고 하기에도 여기에 띠처럼 뭐에 부딪혀야 뭐 이렇게 생기는 걸까요? 사람 인체상 턱이 돌출되어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목에 여러 가지로 되게 이상해.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수 있겠다. 누가?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건 그녀가 입고 있던 복장의 상태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 뭔가 부자연스럽게 흐트러지고 틀어져 있었어요. 어깨끈이 심하게 늘어져가지고 뒤틀려 있었습니다. 약간 이게 마치 강하게 저항을 했다거나 예상치 못한 일에 막 바둥바둥 된 것 같은? 이때 경찰은요,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진 않아요. 사람 많은데 당연히 사고겠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밀리고 끌리다 보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사고예요. 끝! 여러분, 우리가 김씨 가족이라면, 이 딸의 부모라면 이거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런 그냥 섣부른 판단에 화 안 나겠어요? 옷이 이상하고 수상한 흔적들이 있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이상한데 왜 자꾸 사고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딸이 있던 곳은요, 그냥 뭐 수영장의 어느 벤치나 그냥 맨 땅이나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일 깊은 수심 쪽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거죠. 우리 딸은요,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절대 깊은 곳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같이 가준다고 해도 절대 안 들어가고요. 해수욕장도 안 좋아하는 애예요. 그런 애가 혼자 스스로 저렇게 깊은 곳에 들어갔다?
이 남동생 역시도 마지막으로 누나와 함께 놀던 곳은 배꼽 정도 높이의 수영장이었습니다. 제가 화장실 가봤자 뭐 얼마나 늦게 나온다고요. 그 사이 혼자 갑자기 그 깊은 곳까지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같이 가면 모를까? 즉 누군가 억지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의도적으로 유인한 게 아니라면 그녀가 혼자 깊은 수심에 들어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 세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녀 목에 남은 흔적, 흐트러진 복장, 수영도 못하는 그녀가 깊은 수심에 있었던 것. 이런 걸 생각하면 단순한 사고라고 보기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기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누가? 왜? 어떻게? 평소 물 무서워하는 그녀가 저렇게 깊은 곳까지 왜 들어가게 된 걸까? 어떻게? 수영장엔 아는 사람이 가족밖에 없었어요. 누군가를 따라갔다면 모르는 사람을 따라갔다는 건데, 그리고 수영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아무도 그렇게 될 때까지 보지 못했던 걸까? 물론 경찰의 말대로 수영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우연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혼자 호기심에 깊은 구역에 살짝 들어갔다가 사람이 많으니까 막 뒤에서 미니까 밀린 거지. 막 밀리고 밀려 깊은 곳까지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당황하고 하면서 심장이 막 많이 뛰고 발도 점점 안 닿고 하니까 혼자 막 당황하면서 발버둥 쳤고, 그러면서 옷이 흐트러졌고, 반대로 사람들이 워낙 많았던 데다 깊은 수심은 비교적 뒤쪽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 사이에 사각지대가 생긴 거지. 그러다 보니 이런 그녀의 헐떡이는 움직임이 마치 즐기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글쎄요. 이 주장이 가족 입장에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딸의 진실 밝혀졌을까요? 아니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끝내 풀리지 않았어요. 왜 이걸 못 밝혀낸 거야? 그 물놀이장에 CCTV 없었어? 네,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목의 흔적을 막 얘기하면서 뭐 방수팩에 뭐 핸드폰 넣어가지고 들어갔다가 뭐 그게 막 방수팩 끈이 예상치 못하게 감기면서 그런 흔적이 남았나?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진 연도가요, 1990년입니다. 핸드폰, 방수팩이 웬 말이에요. 없었을 때예요. 거기다 시대가 이랬다 보니 CCTV는 또 말해 뭐합니까? 당시 1990년대엔 CCTV를 설치하지 않은 물놀이 시설이나 야외 물놀이장이 대부분이었대요. 왜? 돈! 비용 문제와 당시엔 오히려 사생활 침해 부분을 우려해 없던 곳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2000년대 범죄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정책 이후 조금씩 현재까지 번화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또 의문점이, 그래 뭐 CCTV는 그렇다 쳐. 그럼 그 물놀이장에 안전요원, 라이프가드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요, 없었어요. 당시엔 안전요원에 대한 제도와 집행이 불명확하고 미흡했던 시절이라 감시했던 안전요원이 딱히 없었대요. 거기다 그 중요 현장을 딱 목격한 목격자가 사람이 너무 많았다 보니 오히려 본 사람이 없어. 거기다 조사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고 답답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수영장에 가보시면 수심 표시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수영장에 수심 표시가 지금처럼 막 잘 돼 있지 않았대요. 간단한 표지 정도 빼고는 별다른 표기가 없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인파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어요.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부족하고 경찰은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라고만 하니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 뭐 힘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감식 기술이 지금과 비교하면 한계가 명확했고 DNA 판별력도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그렇다 보니 목에 보였던 이상한 점도 많은 인파 사이에서 발버둥 치다가 자신에 의해서 혹은 주변 시설물에 의해 생겼을 수도 있다고 판단. 당시 입은 복장이 부자연스럽게 뒤틀려 있었던 건 인파로 인한 압착에 빠져나오려다가 막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됐을 거라고. 이런 주장의 가족들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제일 큰 의문점 하나를 제기했습니다. 도대체 왜 도와달라 소리 지르지 않은 걸까? 만약 그들의 말대로 혼자 궁금해서 갔다가 사람들에게 떠밀려 깊은 곳까지 들어갔으면 도와주세요 소리 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에요. 20살인데. 이 말인 즉슨 그녀가 물속이 아닌 밖에서 어떤 예측하지 못한 압박이 있었거나 수영장 밖에서 소리를 내지 못할 상황에 처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움직임이 없어진 그녀를 자연스럽게 안고 가장 사각지대인 깊은 수심까지 데리고 들어간 거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누군가 그녀를 안고 있는 모습을 봤다 해도 그 누구도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엄청 많기도 했고 연인끼리 오는 사람도 많았으니 커플인가 보다, 그냥 여자친구를 안고 들어가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왜 그녀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지, 왜 물을 무서워하는 그녀가 깊은 수심의 수영장에서 모습을 나타낸 건지 좀 풀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만약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이 딱 한 명 있긴 했었대요. 몇몇의 목격자들 왈 이상한 눈빛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남자를 봤었다고. 그런데 그 남자 출석하라고 해서 조사했는데 별다르게 나온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외 별다른 의심이 되는 사람은 없었다고. 우선 제일 큰 게 조사 과정과 증거인데 90년대 이때는 이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가족들이 다 알아보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더 제한적이잖아. 그래서 결론은 조사기관의 말대로 이런 이상하고 찜찜한 의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고로 정리가 됐습니다. 가족들은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니까 이 시설 측에라도 책임을 물으려고 했어요. 왜 안전요원 하나 안 해놓은 거냐? 왜 CCTV도 없냐? 하지만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그 시절 안전요원 미배치나 CCTV 미설치에 대한 법적 의무도 불명확한 상태. 결국 딸의 억울함과 생명의 무게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경미한 처분으로 그냥 이렇게 끝났다고. 딸은 왜 깊은 수심에서 발견이 된 걸까요? 목에 남은 흔적은 뭘 말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왜 소리 지르지 않았던 걸까요? 가장 완벽할 것 같았던 여행이 단 하루 만에 가장 끔찍한 비극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지금까지도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묻혀 있어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즈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요. 지하실이 있는 집에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주 내려가진 않지만 막상 내려가면 습한 냄새와 거미줄, 곰팡이, 뭔가 기분 좋은 장소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런 지하실에 있어선 안 될 것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의문의 포대자루. 그 속에 엄청난 위험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 채 가족들은 하나 둘 지하실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늦여름 중국 후난성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던 리웨이 가족. 이 가족은요, 아빠 리웨이, 그리고 엄마, 딸, 그리고 할머니까지 4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문제 그날 온 가족이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 불이 깜빡깜빡한다. 이때 아빠 리웨이가 나서야죠. 아유 여보, 내가 지하실 내려가서 확인하고 올게. 이 가족의 집이요, 되게 낡은 집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 지하실엔 오래된 전선에 고장난 도구들, 공구들, 보일러, 습기 가득 찬 짐들 등등 잡다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리웨이는 평소에도 밤마다 지하실 내려가 전등을 고치거나 오래된 보일러를 살펴보곤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별 대수롭지 않게 전기 차단기를 한번 확인하고 와봐야겠다고 그렇게 어두운 지하실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엄마야, 이 양반이 아직도 안 올라왔어? 한참 시간이 지나도 이 양반이 지하실에서 안 올라와. 그러니까 이때 아내 장우이가 뭔가 싶어 지하실로 따라 내려간 거예요. 혹시 다쳤나 싶어서.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그렇게 따라 내려간 아내도 안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번엔 이 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둘 다 저기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엔 이 딸도 따라 내려갑니다. 손전등 하나 딱 들고 아빠, 엄마! 그런데 딸 역시도 안 올라와. 무슨 지하실에 내려갔다 하면 소식이 끊기는 거예요. 블랙홀이야 뭐야? 집에 남은 사람은 할머니뿐이죠. 아들의, 며느리의, 손녀까지 아무리 불러도 점점점. 그러니까 이번에 또 참다 못한 할머니가 이게 무슨 일이야?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지하실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데 그녀조차 소식이 끊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이 가족의 지하실이에요. 처음 가는 지하실도 아닙니다. 평소에 자주 쓰던 지하실. 이 지하실이 삼켰나? 이 가족의 이상함을 제일 먼저 느낀 사람은 평소 자주 방문하던 친한 이웃이었어요. 다음날 수다 떨려고 이 가족의 집을 두드렸는데 점점점 전화해도 점점점. 처음에는 어디 갔나 했지. 그런데 다음날에도 점점점. 이 아빠 리웨이는 직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출근도 안 하고 있대. 저녁이 돼도 하루 이틀이 지나도 이 집안의 불도 다 꺼져 있고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고. 이렇다 보니 이 이웃이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이웃 몇 명을 더 불러 과감하게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들어간 집 안은 고요했어요. 이리저리 방을 다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없어. 그때 누군가 지하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풍겨 나오는 섬뜩하고 어딘가 불길한 묘한 냄새. 이웃들이 용기 내 지하실로 내려가 봤더니 엄마야. 어둡고 습기 찬 지하실 바닥, 거기에 리웨이 가족 4명이 의식을 잃은 듯 모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건요. 맨 앞쪽에 아버지, 그리고 그 뒤로 아내, 조금 떨어진 곳에 딸, 그리고 마지막에 할머니까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린 듯 순서대로 쓰러져 있어.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요, 의도적인 흔적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우선 그 첫 번째 이유, 지하실 문턱 근처에서 발견된 뒤엉킨 발자국 여러 개. 조명 때문에 흐릿하긴 했지만 가족들 플러스 외부인의 발자국도 있는 것 같아. 누군가 지하실에 숨어 있다가 가족들을 차례대로 노린 것 같은데. 의심되는 두 번째는 지하실이 좀 어지럽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안쪽 구석에 넘어진 의자에 낡은 망치, 삽, 공구 상자 같은 것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급하게 몸부림치면서 다 헤집어진 것 같아. 숨어있던 그 사람과 맞서다가 이 난리가 난 거지.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 가족에 눕혀져 있던 순서였습니다. 아빠 리웨이가 먼저 쓰러졌고 그 뒤 아내, 그 다음에 딸, 그 다음에 할머니.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빠, 아내, 딸, 할머니, 힘센 사람부터 나열하듯 인위적으로 배치해 놓은 느낌이랄까요? 4명이 차례대로 지하실에서 이런 일을 맞았다는 건 너무도 비정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사고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즉 타인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현장이라는 것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걸까? 돈이 사라진 건 없었어요. 보통 가족을 전부 이렇게 만든 경우 원한 복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경찰 바로 이 리웨이 가족들의 인간관계 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45살이었던 청거창. 그는 리웨이 가족과 오래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논의 경계선을 두고 다툼이 있었고 그 계기로 이 두 집안 얼굴만 봤다 하면 아주 그냥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게다가 확인해보니까 사건 바로 며칠 전 리웨이가 마을 회의에서 사람들한테 막 대놓고 청거창의 뒷담화를, 만약 이걸 자기 뒷담화한 걸 청거창이 알게 됐다면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아주 그냥 확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겠죠. 청거창 경찰서로 와라. 당신 그날 밤 어디 있었어요? 나야 뭐 그 저녁에 어딜 가겠습니까.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걸 묻는 거예요? 뭐 지금 내가 이렇게 다 한 거라고? 나라고? 내가 진짜 리웨이 확 그냥 내 뒤에서 욕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있었지. 그런데 그걸 저 직접 행동으로 옮길 만큼 그런 야비한 남자 아닙니다. 이 말 진짜인 걸까요? 경찰 바로 그의 가족들 다 부르고 주위 이웃들 탐문 수사까지 들어가면서 청거창의 알리바이 확인 들어갑니다. 결과는 와 맞아. 아내와 딸만 뭐 아빠와 진짜 그때 같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거면 가족이니까 감싸려고 거짓말 하는갑다 할 수 있는데 그 시간 그가 집에 있었던 걸 본 이웃도 있네. 그러면서 이 청거창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와 그러면 뭐지? 하던 그때 두 번째 의심되는 사람이 용의선상에 올라와요. 바로 31살이었던 우즈광. 마을에서 장사하면서 생계를 이어오던 남잔데 그가 용의선상에 오른 이유는 리웨이와 돈거래가 있었네. 돈. 이 돈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 리웨이가 우즈광한테 몇 달 전 돈을 빌려줬는데 무슨 빌릴 때는 바로 갚을 것처럼 손발 싹싹 빌면서 애원하더니 빌려줬더니 이거 무슨 지가 갑이야. 나이도 나보다 한참 어린 게 뭐 없는데 어쩌라고 뻐기고 있는 거예요. 리웨이 열받죠. 그런데 우즈광 딴에는 리웨이가 돈을 빌려주면서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했다고. 이거 내가 돈 주겠냐고. 아니 그런데 솔직히 이거는 빌릴 때 미리 이자 얘기를 했을 텐데 갚을 때가 되니까 이자 터무니없다고 이러는 거거든요. 와, 딱 짜증나는. 여튼 이 문제로 둘이 여러 차례 말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즉 돈 때문에 돈 갚기 싫어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거기다 이웃탐문 조사 결과 당일 그날 밤 우즈광이 술에 취한 채 마을 돌아다니는 걸 봤다는 목격자까지 나옵니다. 바로 경찰 우즈광 너 일로 와라. 너 그날 밤 뭐 했냐? 그런데 이 남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저 진짜 그 가족이랑은 관계 없어요. 와 이거는 기억 안 난다면서 그 가족과 관련 있는지 없는지 어찌 알아. 여러분은 이 두 남자 중 누가 의심이 되시나요? 알리바이가 완벽했던 청거창? 아니면 술에 취한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발견됐던 우즈광?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요, 답답하니까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약간 이상한 점을 더 발견해요. 지하실 출입문 플러스 이 집의 현관문, 창문 모두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어. 만약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와 지하실에 숨어 있었다면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있을 텐데. 거기다 이 가족 감식기관에 의뢰했더니 외상이 없는 거예요. 혈흔의 흔적이나 싸운 흔적,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가족들은 순서대로 아빠, 엄마, 딸, 할머니 이렇게 쓰러져 있었단 말이죠. 지하실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그런데 외부인 출입 흔적은 없다? 그렇다면 혹시 잘못 짚고 있나? 사고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사고라. 그렇다면 지하실 계단에서 굴렀나? 네 사람 다? 그리고 굴렀으면 몸에 상처가 남았겠죠. 전혀 없었는데? 아니면 지하실 벽을 따라서 낡은 전선이 쭉 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전기 감전 사고 아니야? 라는 말도 나왔어요. 혹시 합선으로 인한 사고가 아닐까? 하지만 이것도 몸에 흔적이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누군가 계획한 거라고 하기에도, 사고라고 하기에도, 와, 이거 뭐지? 한 명도 아닌 4명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이렇게 된다는 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도 좀 이상하잖아요. 지하실은 어둡고 축축하니 벽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바닥에는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실은 여전히 이질적인 기운으로 가득했어요. 그 가운데서 경찰이 하나하나 지하실 이곳저곳을 살피던 중에 한 경찰이 구석에 놓인 날뛴 낡은 마대자루 몇 개를 발견합니다. 겉보기엔 그냥 흔하디 흔한 농작물 자루였어요. 그걸 딱 열었더니 감자가 한 무더기 나오는데 아우 이게 냄새가... 자세히 보니 이 감자들이 썩기 시작했어. 일부 감자는 이미 물컹해져가지고 진액 같은 액체가 막 흘러나오는 게 아우 심하게 썩었네. 수사관은 즉시 과학수사팀을 불렀습니다. 감자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와 대박. 보통 우리 어른들이 감자가 싹이 나기 시작하면 못 먹는다, 버려야 된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실제 이 감자가 썩기 시작하면 그게 심해지면 감자에서 유독성 가스가 나온대요. 그런데 문제는 감자가 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지하실이었습니다. 공기 하나 통하지 않는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지하실. 감자도 한두 개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한 무더기. 그게 동시에 다 썩기 시작하면서 이 독가스가 고농도로 축적이 됐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사람이 지하실로 들어왔네? 아무것도 모르고 숨을 깊게 들이쉬는 그 순간 하고 바로 쓰러졌던 겁니다. 즉 이 사건의 진짜 범인 사람이 아닌 바로 이 썩어버린 감자에서 나온 가스였던 거예요.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 아버지가 먼저 내려갔다가 쓰러졌는지, 왜 뒤이어 어머니와 딸, 마지막으로 할머니까지 같은 결과를 맞이했는지, 왜 몸에는 외상이 없었는지, 왜 아무도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렇게 발견이 된 건지 모든 답 이 감자한테 있었네. 처음에 사람들은 원한 관계에서 비롯된 거라 생각했습니다. 용의자로 청거창, 우주광 이름이 오르내리고 마을 전체가 술렁였죠. 누군가는 복수의 범행이라고 또 다른 누군가는 금전 다툼이 원인이라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실은 너무 허무하다 해야 할까요? 그들이 평소 먹거리로 보관해두던 감자가 웬 말이야. 부패한 감자가 만들어낸 독성 가스 냄새를 이 가족들은 거의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감자가 썩어가며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고 해도 밀폐된 지하실의 특성상 그저 오래되고 습한 지하실의 특유 냄새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이 감자에서 나온 독성 가스는 그저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점차 지하실을 채워나갔습니다. 먼저 내려간 아버지 리웨이 순식간에 의식을 잃었고 그를 찾으러 내려간 아내, 딸, 마지막으로 할머니까지.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지하실에 내려간 이 가족은 다 이렇게 됐는데 그 후에 내려간 이웃이나 경찰들은 왜 멀쩡해? 그 이유는요. 맨 처음 이 리웨이 가족이 내려갈 때까지 이 지하실 철문으로 거의 밀폐되다시피 닫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막 가스가 다 차 있다가 리웨이가 문을 연 그 순간 그게 한 번에 직격으로 방출이 된 거고 이걸 몰랐던 리웨이 숨을 내쉰 그 순간 바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이 엄마와 딸의 할머니까지 바로 다 내려왔잖아요. 그대로 같은 상황이 이어진 거죠. 지하실 문이 열린 상태로 며칠 있다가 이 이웃과 경찰이 현장을 발견했기에 계속해서 문이 열려 자동적으로 가스가 배출되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처럼 즉시 위험 반응이 나타날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자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아니에요. 다량으로 쌓아두는 게 위험한 것 같네요. 아니, 이것도 좀 이상하다. 아니, 다량으로 쌓아둬도 썩지 않게 보관하거나 바로 먹으면 괜찮은데 이게 다 썩어버리면 그게 위험한 거지. 이 이후에 마을엔 지하실과 저장고에 환기창을 만들고 썩은 작물은 바로바로 치워야 한다는 규칙이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어떤 무기보다 가장 익숙하고 평범한 것들이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범한 일상 속에 항상 가장 큰 위험이 숨어 있다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